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29일 한발 앞서 소식을 전하는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 지사 협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와, 근데 어색하다. 약간 확실히 어색하다. 평소랑 다르니까. 그러니까 텐션 좀 업해서 가야지 그래도. 네. 연예계 진출하시겠어요? 아유, 네, 저는 유튜브 세계에만 이렇게 이렇게 잠수하다가 올라왔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오늘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부동산 소식을 다루는 별별 이슈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자, 일단 첫 번째 소식부터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세훈표 재개발 뉴타운 열풍을 재현되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발표가 됐죠. 크게 세 가지 얘기가 발표가 됐습니다. 재개발 규제 완화와 투기 세력 유입 차단, 그 다음에 총 공급에 대한 얘기가 세 가지가 이 내용이 나왔는데요. 자, 재개발 규제 완화에 관련돼서 총 6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주거정비 지수제를 폐지하겠다. 공공기획을 통한 기간 단축 및 지원하겠다. 해서 5년을 2년으로 줄이겠다. 주민 동의율 간소화 및 명확화를 진행하겠다. 재개발 해제구역 신규 지정을 활성화시키겠다. 제2종 7층 일반 주거지역의 규제를 완화해서 용적률과 층수 제한을 완화하겠다. 매년 재개발구역 공모를 추진해서 사업구역을 발굴하겠다. 그래서 10월까지 기본계획 변경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공모를 추진해서 내년 초에 25곳 내외의 후보지를 선정하겠다라는 재개발 규제 완화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는 투기 세력 유입 차단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재개발구역 공모일 기준에서 재개발구역 후보지 선정 기준일로 그 날짜를 바꾸겠다라는 건데요. 과거에는 지분 쪼개기가 권리 산정 기준일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90제곱미터 이상의 분양 대상, 단독 다가구를 다세대로 바꿨을 때, 토지 건축물을 분리취득했을 때, 신축했을 때 각각의 그 권리 산정 기준일이라는 걸 정해서 운영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재개발 구역 후보지 선정 기준일을 가지고 투기 세력 유입 차단을 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소장님이랑 같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 건축 허가 제한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겠다. 그래서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만 취득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진행하겠다. 이를 통해서 세 번째죠. 25년까지 연간 26,000호 총 13만호를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다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던 부분이라서 따로 언급은 안 드리겠고요. 기존 재개발 해제구역 가운데서 노후와 슬럼화된 주거환경이 시급한 지역은 신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하겠대요. 특히 해제지역 가운데 노후도 등 법정 요건을 갖추고 별다른 주거정비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곳 위주로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장기간 재개발이 표류하던 지역에 수혜가 예상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오시정 대책 얘기가 나오자마자 바로 관련 문의를 주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에 관련돼서 시장의 얘기들은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단기간 빌라 등 비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의 집값은 상승할 거다. 반면에 재개발 구역은 대부분 저층 주거단지여서 임대차 시장 가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 시장 불안은 거세지 않고 주택 공급에 따른 시장 안정 효과가 오히려 더 클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시는 분들이 많으셨고요. 또 재개발 가능성이 정처지는 지역으로 투기 수요 유입이 집중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미 집값이 많이 오른 상태여서 추가적으로 더 오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또 계셨고요. 중장기적으로 시장 안정 효과가 크기 때문에 서울시가 단기간 가격이 오르는데 너무 부담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 계셨습니다. 또 서울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투자 목적이라면 어차피 취득세 중과세 대상 지역이니까 큰 문제가 없을 거다. 또 이번 대책도 여전히 재개발은 불확실성이 큰 사업이므로 주의해야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지금 들썩이고 있습니다. 적정이익 30%의 보장을 하겠다라는 정부 말을 못 믿겠다. 그런 상황에 민간재개발 활성화 얘기가 나오니까 민간재개발이라는 선택지가 생기면서 아예 사업 방식을 바꾸자라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져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현재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공공재개발하고 민간재개발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공공주도의 공급 대신 민간주도 공급의 활성화를 의미하는 건지, 또 지금 투자해도 되는지, 이거 지금 항상 권리산정에 관련해서 복잡하잖아요.
자, 그다음에 지분 쪼개기 관련돼서도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지, 또 시장 불안 가능성과 특유 수요 유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다보시고 계시는지, 이런 얘기를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해보셨으니까 잘 아실 것 이거 같아요. 길게 얘기하면 몇 시간짜리지.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관심 있는 분야가 아니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다 들으실 부분도 아니고 어떻게 부분 나눠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대책은 정부가 주도해서 내놓은 게 아니죠. 그렇죠. 예, 갑자기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딱 수요일이었나요? 화요일이나 수요일이었나 아무튼 이 엠바고 뭐 갑자기 뭐 있다 그래가지고 그 얘기 듣고 저도 다음날 내일 뭐 있어요 그 얘기 듣고서 아 보도자료 나오겠구나 싶어서 그날 라이브를 하겠습니다 얘기해놓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라이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서울시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앞으로 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기사의 논조 부분 어떤 느낌인 것 같으세요? 대재개발의 시대가 열리는 그런 느낌인 것 같으세요? 일단은 재개발이 과거에는 도시재생의 개념에서 그다음에 공공주도의 개념 그리고 이제 민간주도의 개념으로 개발의 주체가 좀 이동되는 느낌? 네. 저는 그렇게 받았거든요. 제가 작년 한 여름 가을 정도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님이 계실 때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박원순 시장님이 가시고 나서 이제 자리가 비고 나니까 이거 분명히 내년에 서울시장이 보궐선거를 하면 누가 되든 이제까지의 어떤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된다면 공공주도의 공공재개발 이런 그 당시에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대책 나올 때 공공재개발 막 얘기 나오던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내년에 서울시장 바뀌면 재개발판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안 하고 있었던 민간 재개발을 어떻게 할 거냐를 다음 서울시장은 꺼낼 거기 때문에 분명히 얘기가 달라질 거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딱 서울시장님 바뀌자마자 바로 이제 끄집어낸 거죠. 그렇죠. 끄집어내면서 왜 재개발이냐라고 얘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재건축은 너무 가격이 불안하고 시장 불안의 요소가 많은데 재개발은 상대적으로 시장 불안의 요소가 적다. 그래서 재개발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신축주택 공급을 통해서 시장에 공급 시그널을 주겠다. 뭐 이런 느낌이었고 한편으로는 공공주도의 어쩌고 이런 내용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서울시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게 아니라 지금 말 많지만 LH라는 공사 그렇죠. 그러니까 국토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국토부 산하의 자회사 같은 개념에 이제 이런 곳들이 주도를 해서 공급 물량을 만들겠다 뭐 이런 측면이었다라고 하면 서울시 문제인데 우리 서울시가 이제 앞으로 해야죠 라고 이제 지금 나선 거죠. 그러면서 뭘 꺼낸 거냐면 원래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재개발 사업을 해야 됩니다. 할 수 있어요가 아니라 꾸준히 해야 돼요. 낙후되어 있는 지역들을 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10년짜리 계획을 세워서 주거환경 기본 계획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이란 계획을 세워서 이 내용을 해왔어야 되는데 이 내용에 따라 사업을 좀 방만하게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전면 철거 중심의 정비 사업을 잘 하지 않고 재생 개념의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이 기본 계획을 언제 변경 수립했냐면 2015년에 수립해 놓은 게 있어요. 이제 2015년에 수립을 할 때 이 동네가 어떻게 재개발을 해야 됩니다. 이걸 갖다 주민들이 제안을 하면 또는 이제 필요한 데는 가서 재개발을 하는데 할 때 주거지수 정비제라는 걸 도입을 해서 얼마나 열악한지를 부분 나눠서 이 점수가 일정 점수 70점 이상이 돼야만 이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본계획 하에서는 신규 재개발 구역 지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거의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이 내용이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맥이 끊겨 있었는데 이번에 지금 오세훈 시장이 맥이 끊겨 있던 부분들을 다시 정비를 해서 이제 앞으로는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거를 다시 원래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발표를 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지금 이제까지 멈춰있던 것들의 물꼬를 틔워줄 거냐 뭐 6가지 정도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가 그 주거지수 정비 폐지였던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내용은 이
이제까지 이 재개발 사업이든 재건축 사업이든 갈 때 보통 보면 이제 주민들이 우리 동네를 재개발해야 되니까 주민들이 보통 이제 계획을 만들어 갖고 와서 구에 올리고, 그럼 구를 통과를 하면 그다음 서울시에 올라가면 시에서 이제 교수님들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런 거 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정비구역 지정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시장 이름 박아서 나왔었는데, 그 기간이 정해져 있는 어떤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면 반려하거나 해서 그 기간이 되게 오래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뭐 한 5년 정도 이상 걸리는 거를, 그러니까 구역 지정까지 가는데 한 5년 정도 걸리는 거를 2년까지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뭐 이런 제도, 이런 제도를 도입하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 내용이 색다른 건 아니고요. 사실은 작년에도 했던 얘기고 재작년에도 했던 얘기예요. 서울시가 계속 해오던 얘기.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나와서 갑툭튀한 게 아니라 박원순 시장님 시절에도 아유 니들 맨날 이상한 거 그림 그려갖고 오지마, 아파트 어떻게 지을지 우리 서울시가 공무건축가분들 모시고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이분들이 그려온 그림대로 갖고 오면 이게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니까 그 방향에 따라서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게 해줄게. 뭐 패스트 트랙이니 뭐 이런 표현 써가면서 계속 작년도 재작년도 대책들이 있었잖아요. 그 내용을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샘플들이 나왔죠. 뭐 지금 상계 5구역 재건축이라든가 상계 5단지 재건축이라든가 아니면 금호동에서 지금 재추진하는 금호 21구역 재추진하는 곳의 모델이라든가 아니면 흑석 11구역 지금 이번에 사업시행인가 받았나 그런데 이제 거기가 정비계획안 내놓을 때도 보면 이제 지형 순화, 그 다음에 단지를 외부에 개방하고 공공성 확보하고 이제 그런 측면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공공에서 제시한 대로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그냥 서울시가 해오던 거 계속 해오는 거 맞물려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민 동의를 간소화 명확화는 그냥 뭐 그렇게까지 제가 큰 의미가 있는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뭐 재개발 해제 구역의 신규 지정을 활성화하겠다는 게 네 번째인데, 이 내용은 작년에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 8월 달에 부동산 대책 내면서 뭐라 그랬냐면 그 전까지는 해제 지역,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다가 주민들이 해제를 요청해서 해제를 했든 또는 서울시장이 또는 뭐 각 지자체장들이 해제를 해야 된다는 판단에서 해제를 했든 이 해제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미 니들이 싫다고 해서 해제했는데 우리가 다시 정비 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다, 재개발을 할 수는 없다, 이런 스탠스에 있다가 작년 8월 달에 8.4 대책인가 그럴 겁니다. 그때 공식적으로 아니야, 공공재개발은 필요하다면 할 수 있도록 해줄게, 그때 스탠스를 바꿨거든요. 근데 민간 재개발 관련해서 그런 얘기는 없었는데 요번에 이제 공식적으로 서울시가 해제된 곳에서도 민간 재개발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이건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해제된 지역에서도 다시 서울시가 추진하는 재개발 사업, 민간이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이 가능하게끔 됐다는 거고요. 그리고 5번은 뭐 적용되는 곳들이 제한적이겠습니다만, 요번에 이렇게 추진되는 민간 재개발 구역이 있다고 하면 2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7층 이하로 묶여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제한적으로 이 지역들은 층수 완화를 해서 상품성 있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그런 규제를 좀 풀어주겠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얘기가 사실은 이번 대책에서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추진을 할 거냐, 신규 정비구역을 언제 어떻게 지정할 거냐, 한번 지정하고 끝낼 거냐,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는 앞으로 매년 후보지 공모를 하고 그 다음에 공모를 접수해서 들어온 곳들을 모아가지고 발표를 하고, 이걸 앞으로 2021년, 22년, 23년, 24년, 25년까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 물량은 어느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냐면 매년 26,000호 정도, 그래서 5년간 13만 호 정도를 공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요 내용이 사실은 그래서 핵심입니다. 얼마나 공급할 거냐, 민간 재개발이 얼마나 확대될 거냐는 서울시가 얼마나 지정할 거냐가 사실은 핵심이에요. 그런데 계산해 보시면 이게 연간 26,000호가 공공재개발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이제까지 올해 지금 지정한 게 1차,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했죠. 그래서 1차 1월 달에, 그 다음에 2차 그 3월 달에 했잖아요. 네. 그 물량도 포함된 거예요. 앞으로도 포함시킬 거예요. 그래서 연간 26,000호면 얼마냐면 계산해 보세요. 서울시에 지금 구가 25개 구 있잖아요. 그러면 한 개 구당
한 1000세대 조금 넘는 물량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한 구당 용산구에 한 1000세대 정도 구역 지정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구역 지정할 수 있는 후보지 선정해주는 거야. 그리고 이게 이제 재개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구가 서울시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보통 보면 뭉쳐 있어요. 동북부권 해제 지역도 많은 것처럼 그렇죠. 예, 재개발 구역이 될 수 있는 곳들이 뭉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매년 대략 이 그런 많이 있는 구 같은 경우는 한 2개에서 3개 구 정도, 2개에서 3개 구역 정도가 지정이 되고 없는 구들은 1개 또는 없게끔 없죠. 지정이 네. 안 돼. 강남, 서초, 송파구 이런 데는 없으니까. 지정이 원래 없어요. 대상이 안 돼, 애초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그렇게 지정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생각보다 물량이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지정 추진하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곳들이 우리 동네 재개발 해주세요 하고 신청을 할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연간 26,000호 정도만 지정을 해주니까 지정 안 된 곳들, 탈락된 곳들은 올해 말고 내년에 도전을 해야 되는 거고, 내년에 신청했는데 또 안 되면 내후년 해야 되는 거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죠. 이걸 또 공공재개발이랑 짜게 먹어야 되니까. 공공재개발하고 민간재개발하고 차이는, 공공재개발은 좀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이 주택공급 활성화지구 지정을 해서 용적률을 더 업시키는 대신에 임대아파트 이런 것들을 더 뽑아먹는 그게 공공재개발이잖아요. 시행자가 네. 저희가 된 거죠. 정부 주도에서. 예, 그렇죠. 네. 공공이 주도해서 가게끔 그거 하는 대신에 그렇게 가게끔 하는 권리산정 거죠. 기준일이 2월 4일이 되는 거죠, 얘가? 이제 이 권리산정 기준일 개념은 조금 달라요. 약간 그 그래요? 부분을 오해하시는데 올해 2월 이사대책에서 나왔던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은 아직 그 내용이 아닌 거고요.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공공 재개발, 그러니까 직접 시행 정비 사업이 아니면 이 재개발 방식이 아니라 이 그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서 하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이거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애초에 좀 다른 구찌에 있는 거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도시정비법에 따라서 하는 사업. 이건 그래서 작년 2020년 9월 20일 날 이 후보지,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합니다라고 해서 이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접수받은 데가 올해 1월 달이랑 3월 달이랑 나눠가지고 발표했잖아요. 지정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구역들 중에 일부는 권리산정 기준일이 제각각이고, 신규 추진하는 곳들 같은 경우는 2020년 9월 21일이 권리산정 기준일이 됩니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예, 그 내용이 똑같이 앞으로 반복될 거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지금 앞으로 추진할 이 사업에 따라서 이제 재개발구역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뭘 먼저 해야 되냐면, 지금 수립되어 있는 2025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 요거를 변경해야 돼요. 이게 아마 2030 기본계획일 겁니다. 변경할 때 주거지수 정비제를 폐지하는 내용 다 포함해가지고 변경을 하게 되면 그 내용을 올 하반기까지 바꾸고, 하반기 중에 작년에 했던 것처럼 내년도에 추진할 재개발구역 신청 받겠습니다 해서 아마 후보지 선정 공고를 낼 거예요.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아마 권리산정 기준을 잡을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마찬가지로도 2021년 9월 달이 되면, 예를 들어서 2021년 9월 21일 후보지 공모일은 20일이고 9월 21일이 공모되는 곳에 권리산정 기준일이 됩니다. 이날 기준 2021년 9월 21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소유한다든가, 아니면 토지를 공유지분이나 분할을 한다든가 해서 쪼개서 나눠갖든가, 아니면 기존 주택을 헐고 신축을 해서 이 소유자가 늘어나는 형태의 신축을 한다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 개별 분양 대상자가 되지 못하고 성산자가 됩니다. 이제 이렇게 정하게 되는 거죠. 권리산정 기준일의 의미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될 거고요. 이걸 매년 할 거니까 매년 권리산정 기준일이 나오겠죠. 그래서 2021년도에 후보지 한 곳에 선정되는 거, 후보지가 선정되는 건 2022년이 되겠죠. 보통 2021년 말이나 2022년이 되겠지만, 상반기가 되겠지만, 이곳들의 쪼개기 금지 날짜는 이날이 되는 거고, 2022년에도 후보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때 권리산정 기준을 한다고 하면 그 이후에 지정되는 그날이 될 거고, 이게 이제 한 5년 정도 이렇게 가면서 갈 건데, 그래서 예상되는 이거 발표하고 나서 가장 이제 사람들이 가자를 외치며 좋아할 사람이 누구겠느냐? 저는
지분 쪼개기 업자들일 거라고 생각해요. 음. 왜냐하면 이 민간 재개발은 앞서 발표했었던 2사 대책과는 달리 2사 대책에서 얘기했었던 LH가 하는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그냥 2월 4일 이후에 산 놈들은 다 청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산 놈도 청산이야. 쪼개기뿐만 아니라 매수한 놈도 청산인데 이걸로 가게 되면 아직 지금 거래 선정 기준이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막 짓자는 거야. 그리고 열심히 쪼개서 지은 다음에, 그러니까 조합원 물건 개수 늘린 다음에 말 표현하기는 좋잖아요. 이제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재개발 대재개발의 시대를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재개발구역 이렇게 지정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무조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빌라 이거 사면 전세 높게 껴놓고 사면 무조건 될 겁니다. 공공으로 돼도 뭘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팔아먹겠죠. 그러면 만약에 근데 이제 옆에 그렇게 열심히 한 동네에서 빌라 하나 짓고 2개 짓고 3개 짓고 팔아먹었는데 마침 3번째 지은 빌라에 준공되는 날짜가 등기나는 날짜가 보니까 2021년 그 공모일 만약에 지나고 나서야, 그러니까 딱 쪼개기 청산되게 생겼어. 그러면 이제 그거 사면 망하는 거 아니냐 싶은데, 이게 여기가 재개발구역 후보지 선정 안 되면 그 권리 선정 기준일이 내년에 만약에 선정되면 1년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또 지어놓은 애들은 또 다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번에는 좀 준비가 안 돼서 안 넣고 내년에 넣으면 됩니다. 이러면서 또 팔아먹겠지. 이걸 근데 한 동네에서만 하겠냐고. 지금 노불량 건축물이 많은 동네에서는 온갖 업자들이 가가지고 땅 사가지고 빌라 짓는 이 난리들을 벌일 거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결국 뭐냐면 좋은 뜻에서 이런 재개발을 얘기를 하셨겠지만 시장님은 시장의 반응, 그러니까 이 업자들, 투기꾼들, 어떻게 보면 솔직히 말해서 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싫어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난리가 나겠지. 아마 가져를 치면서 지금도 벌써부터 유튜브에서 재개발 이제 시대가 왔다 하면서 열심히 나팔 불고 이제 그렇게 와서 뭐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 상담한다고 해가지고 뒤에 가서 이런 빌라 팔아먹고 있을 거라고요. 이제 그게 시즌 2020 이런 일들이 서울 안에서 되게 반복됐던 게 공교롭게도 오세훈 서울시장의 말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2007, 8, 9, 10 그때가 이 쪼개기 피크 시절이었거든요. 그때도 한강 르네상스 한다고 하면서 온갖 업자들이 한강병 가가지고 쪼개기 하고 해놨는데 결국은 업자들은 또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우리 물꼬를 터주네 하면서 내가 볼 때는 여기를 졸라 갈 것 같아. 그러면 소비자들이 똑똑해져야지. 제가 이 개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걸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물량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연간 26,000호라는 거는 구별로 1개에서 2개 소구역 정도밖에 지정을 안 해준다는 얘기는 용산구 같은 경우, 용산구나 이런 또 인기구들 있잖아요. 용산구, 마포구, 성동구 이런 구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이 지정을 해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 제가 서두에서 이 서울시가 발표한 내용 중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강남은 그러니까 그 재건축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격이 불안하기 때문에 이 좀 조심해서 접근해야 되지만 재개발은 상대적으로 추진을 한다고 하되 가격 불안이 덜하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재개발은 낙후된 동네에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동네가 상대적으로 후져서 가격 상승폭이 덜렸던 거지 재건축이라고 해서 많이 오르고 재개발이라고 해서 덜어 그런 게 아니에요. 용산 강남에서 재개발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안 가? 조합원지 양도 제한도 별로 약하고 난리가 나지. 강남에서 재개발 막 대단하게 해주겠다고 하면. 그러니까 결국 용산이라든가 마포라든가 소위 말하는 핵심 지역들, 좋아하는 지역들에서 재개발을 더 활성화한다고 하면 투자는 그쪽으로 더 엄청나게 쏠릴 수밖에 없고 사람들은 더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가격이 불안한 게 드러나면 그게 이제 누가 제일 좋아하냐면 기자분들이 제일 좋아하죠. 먹잇값. 지금도 그렇잖아. 쓰고 싶어하는 기사들 있잖아. 오세훈 시장 되더니 집값이 얼마 올랐네. 이런 기사 지금 쓰고 싶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나는데 재개발한다고 하더니 집값이 몇 배 실제로 되면 2배씩 오르고 제가
4년, 5년, 6년 이때 봤을 때는 용산 같은 경우는 2004년에 평당 600만 원 하던 원효로 땅이 2007년도, 8년도 갔을 땐 평당 3,500, 막 4-6배씩 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고 이게 말이 돼? 2004년에 제가 20평짜리 단독주택 1억 2천짜리 물건 이런 거 왜 그 원효로 3과 4가 외져 있는 거 이거 보면서 그땐 돈이 없어가지고 못 샀는데 몇 년 뒤에 원효 뉴타운 추진한다고 재정비 촉진지구 추진한다고 물론 안 됐어요. 그때 그거 하니까 그 개발행위 허가제한 묻고 가니까 그런 것들 3,500, 4,000 막 튀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두렵다라고 하면 아니 지금 대선도 남아있고 앞으로 선거들 남아있는 입장에서 부동산 가격 불안에 대한 기사를 지금 되게 워딩 하나하나가 이 보도자료 발표할 때도 되게 신경 써가지고 만들어서 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정을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좀 그런 비교 열의가에 있는 지역들 지금 여기에서도 보면 동북권이 많네 어쩌나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사이드 지역들 중심으로 저는 물량들이 초반엔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대재개발의 시대일 것 같지만 사실은 생각보다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으며 분명히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업자들은 가자를 외치면서 지분 쪽에게 해놓은 신축 빌라들을 엄청나게 많이 지을 거고 엄청나게 좋다고 여기저기 얘기를 하면서 팔아먹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근데 그걸 사시든 안 사시든 그거는 여러분들 자유인데 까딱 잘못해서 내가 산 곳이 이 재개발 구역에 이 종합줄에 해당되지 않아서 아무것도 안 되면 그냥 또 만약에 다음에 하락장이 도래하면 그냥 낡은 지역 안에 다음 생에는 재개발 될 수 있어요. 고통스러운 이 기한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고려하셔서 신중하게 이 사안을 바라보시는 게 맞다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또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지? 뭐 아무튼 그 내용이 전 딱 그 내용이 제일 업자들은 판을 칠 거고 지금 아마 앞으로 이제 당장 오늘 앞으로 거고. 계속 늘어날 겁니다. 이게 오늘 내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계속 그 목소리는 커질 거예요. 왜냐하면 다 그렇잖아. 비트코인 살 때도 내가 산 코인이 떡상할 거라고 내 거 무조건 오를 것 같은데 사는데 막상 뭐 내 거 왜 안 뜨지 그런 것처럼 원래 살 때는 내가 사는 이 재개발 구역 예정지가 여기가 내게 꼭 될 것 같아. 그런 마음으로 샀는데 선정 기다렸는데 안 돼. 아니 이렇게 낡은 동네인데 왜 안 됐어? 뭐 이게 구별 안배, 그러니까 이 선정을 하는 기준 중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구별 안배를 한다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가격 안정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이 추진하는 곳들 주민들 입장에서 또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가 뭐냐면 물량이 생각보다 많지 않고 23만이라는 걸 5년에 나눠서 짜게서 주는데 공공재개발 포함이라고 하는 얘기는 생각보다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민간 재개발만이 답이 아닐 수도 있어. 저는 안 갖고 있어요. 저는 안 갖고 있지만 제가 만약에 진짜 썩빌 이 서울 안에 있는 썩빌을 갖고 있는 입장이라고 하면 내가 청산 대상자가 아닌 물건이라고 딱 전제가 된다면 이거는 좀 재개발 반대하는 분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공공도 받아야 될 것 같아. 또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있잖아요. 이사대책에 따라서 추진되는 이런 것도 무조건 받아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쿼터는 줄어들잖아. 내가 받을 수 있는 물량은 몇 개 없잖아. 근데 나는 무조건 민간 받을 거야. 내가 민간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가진 데가 민간 재개발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안 되면 어쩔 거야. 그때 가서는 확실한 거는요. 민간 재개발 추진을 기다리는 곳에 신축 빌라들은 계속 늘어날 거예요. 신축 쪽이들은 올해 10개면 내년은 더 늘어나고 이것들은 계속 늘어나고 그 지역 안에서 재개발을 반대하던 큰 지분 갖고 계시던 분들은 그 빌라 비싸게 팔아먹고 비싸게 팔고 나가고 그 빌라를 사서 쪼갠 사람들은 더 비싸게 또 팔아먹고 그게 반복이 되면서 노후불량 건축물의 비중은 계속 줄어들 거고 그게 2년, 3년, 4년 반복되면서
야, 내가 민간 재개발 할 수 있는 거 맞아? 하면서 이제 가면 갈수록 그게 깝깝해지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추진되는 곳들 같은 경우는 민간이 무조건 될 거다라는 생각보다는 공공이든 뭐든 무조건 전면 철거 이후의 사업으로 가는 방향을 오히려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왜냐하면 이 지금 아까 투기 세력 유입 차단이라고 해놓은 대책을 내놨지만 이 대책의 내용은 선정이 되는 곳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정이 되지 않은 곳들은 대한민국에 널렸는데 서울 안에 널렸는데 거기를 다 어떻게 그렇게 규제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신청하는 곳에 대해서만 신청이 이 후보지로 선정이 되면 선정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건축 허가 제한을 걸고 그 지역에 사고 팔고 할 때 토지 거래 허가를 묻겠다는 거고 선정이 되는 곳들만 후보지를 공모하는 날 기준으로 해서 권리 산정 기준일을 정하겠다는 거니까 그거 하기 전에 있는 곳들은 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쪼개기 업자들은 만세를 부르고 갈 거라는 거고.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예상되는 시나리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전 텀 13, 14년 전 서울에서 아주 3, 4년 동안 그러니까 2007, 8년부터 2011년까지 난리도 아니었던 그 상황을 다시 복사 붙여넣기 하듯이 반복될 수 있는 어떤 그런 판이 깔렸다. 주의해야 된다. 그 시절에 한강 르네상스 전략정비구역, 유도정비구역, 그다음에 그래서 뭐 망원동, 합정동, 자양동, 뭐 양평동 수많은 지분 쪼개기들을 해내면서 거기가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따라 아파트 단지로 바뀔 거라고 해서 업자들이 팔아먹었지만 그 중에 재개발 구역 된 곳 없어요. 예, 거기에 쪼개놓은 거 사신 분들 잃어버린 10년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없는 게 아니라 될 수도 있지만 된 것도 뭐 또 앞으로 되는 것도 나올 수 있고 하겠지만 예, 조심하셔라. 예. 이 기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막 공급 효과가 탁월 뭐 어쩌고 저쩌고 공급 되려면 아무리 빨리 하더라도 얘네들도 입주까지 가려면 아무리 빨리 하더라도 7, 8년, 10년인 그렇죠. 거고요. 그렇죠. 7, 8년, 10년 뒤에 들어가는 게 효과가 지금 뭐 얼마나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의 물량으로 다가오는 나중에 얘기니까 그냥 서울시가 이제까지 안 해왔던 거를 다시 해나가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물꼬를 트고 원래 했어야 되는 것들을 너무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 다시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정도의 의미인 거고요. 다만 이 내용을 너무 확대 해석해서 대재개발의 시대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막 아무거나 사서는 안 된다. 예,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수장님 얘기 쭉 들어봤는데 뭐 저도 개인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들었어요. 일단은 우리가 지난주에 별별수다 방송을 할 때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 관련돼서 시동을 거는데 정부 쪽에서는 오세훈 시장의 재개발 완화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 이런 얘기, 그래서 한계가 있을 것이고 제한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그래서 일주일이 지난 오늘 별별수다를 진행을 하면서는 확실히 한계는 있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것만 했지 실제 정부에서 어떤 지원을 받거나 또는 그 국회법을 변경을 하거나 하는 식의 내용들은 적용할 수 없었다라는 점이 좀 아쉬운 부분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투기 세력 유입 차단을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전 차단이 아니라 지정 후 차단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들도 좀 아쉬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난 아쉽지 않아. 이거 이상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거 이상 할 수가 없어. 예전엔 그런 거 있었잖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미리 뭐 예정구역으로 미리 생각만 하고 있어도 지정을 했었잖아요. 아니야, 나는 그런 거는 왜요? 반대. 그래, 아니 왜 반대하겠지. 사인 간의 거래를 차단하고 그래, 그러면 지금 현재 정부의 스탠스는 뭐였냐면 뭔가 하기 전에 일단 막아놓고 일단 가드라인 쳐놓고 그리고 나서 진행하는 형태였다면, 근데 이거는 서울시에서는 이 정도 운영을 하지만 자치구들이 저는 대응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과거를 돌이켜보면 자치구에서도 우리가 이 지역을 후보지로 이번에 올릴 거예요 라고 하면 자치구에서도 구청장 이름으로
이런 신축 쪼개기들을 금지하는 규제를 했었거든요. 기한을 두고 사유는 우리가 재개발 후보지로 여기를 서울시에 올릴 예정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조합원 숫자 늘어나는 거 막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할 수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구청에서도 생각이 있으신 구청장님들이라고 하면 자발적으로 좀 그렇죠. 대응을 하면 되지 그래서 않을까? 한 줄 더 들어가야지. 그런데 이제 글쎄 구청장의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 문제. 구청장님들 모르겠다. 자, 네. 그다음 세 번째는 저 또 이런 생각을 했어요. 13만 원 공급에 대한 건데 재개발 사업을 진행을 해서 순 증가되는 물량 자체는 많지 않다는 거.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었어요. 아 근데 그것도 항상 이 얘기는 요번에 얘기의 문제가 아니라 항상 얘기하는 건데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세대수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는 건 맞아요. 맞는데 효용이 되게 약한 주택이 효용이 있는 주택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썩음썩음한 주택이 아니라 양질의 주택. 그러니까 지금 공실로 막 이렇게 있는 집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택의 질이 바뀐다는 거는 공급의 효과가 있는 거고요. 예, 그거는 저는 네. 문제가 없는 일이다. 예, 가야 되는 방향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온 제가 생각하는 네 번째. 일단 뭐 많은 분들이 뭐 이렇다 얘기하시는데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면 박원순 시장이 그 뭐죠? 도시재생과 관련된 카드를 꺼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대했단 말이에요, 개발을. 사람들이.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사람이 워낙에 많으니 그러면 개발 안 하고요, 수복 재개발 이런 거 없고요, 전원 체계 방식 없고요, 이제 앞으로 우리는 개량해서 사용하는 형태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좋아했었단 말이죠. 그때 좋아했지. 그때는 좋아했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말이 그때 바뀌어.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지금 현재 그 당시에 사람들이 원하니까 그런 식으로 정책방이 흘러갔고, 지금은 또 수복 재개발, 전면 철거 재개발 뭐 어마어마한 공급을 원하니까 또 가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이 꽤 올랐잖아요. 오랜 기간 동안 꺾임없이.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좀 막차를 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불안감도 있어요. 그렇죠. 까딱 잘못하면 그러니까 사실 재개발이요, 뭐로 가든 장이 꺾여도요 마무리만 되면 괜찮아. 근데 시작도 못하고 엎어지면 그게 이제 되게 고통스럽고 힘든 거지. 그거를 견뎌내야 된 당사자들 입장에서. 그렇죠. 네. 그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사실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게, 그 집들이 힘들어, 엄청 힘들어서 기왕 하려면 신축이 낫다. 아파트는 낡으면 아파트지만 이 재개발 구역의 주택은 낡으면 주택이 아니라 애물단지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 하락장에서 느껴지는 이게 폭이 달라요. 이게 자가 사용이 어려운 주택일수록 이 상승장 하락장에서 시장에서 판단되는 이 가치 기준이 달라요. 하락폭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훨씬 커요. 이 자가 사용이 많은 형태의 부동산일수록 가격이 탄탄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일수록 투자가 많이 가미된 물건일수록 이렇게 만세 부르고 도망가는 사람이 많아서 가격 하락도 그만큼 많아지거든, 하락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뭐 아무튼 뭐 오늘 얘기가 너무 길다. 이게 방송 켜놨더니 평소에 얘기 안 하던 것보다 말이 많아. 야, 얘기하던 것보다 빨리빨리 끝내고 다음 거 가자. 아유, 됐습니다. 네. 네. 자, 두 번째 이야기 가겠습니다. 당장 살 집 없는데, 네, 여당에서 주택시장 안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속빈 강정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6번째 부동산 대책 버금갈 시장 안정책이 나왔어요. 크게 세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무주택자에 대해서 대출을 풀고 공급 확대를 하겠다. 두 번째는 뜨거운 감자, 종부세, 양도세는 결국 결론을 못 냈다. 세 번째는 이러다가 집값 더 오를까? 네, 표심만 고려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일단 크게 네 가지 꼭지에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입니다. 주택 공급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왜 사람들이 이번에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금융, 세제 개선안이라는 주택시장 안정이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하는지 네 가지 꼭지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주택 공급인데요.
먼저 주택 공급을 확대를 위해서 이사 대책에서 도입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 개발 사업을 통해서 1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겠다 이런 얘기 있고요. 또 송영길 대표가 제안한 누구나 집은 시범 사업에 돌입해서 경기도와 인천 등지에서 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의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시키겠다. 중장기적으로 군공항, 교정시설, 교도소 등과 같은 기반시설 이전을 통해서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주택 공급에 관련된 얘기가 나왔고요. 자, 다음에 실수요자의 세부담 완화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공시가격 6억에서 9억 원 구간의 1가구 1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하겠다. 자, 현행 6억 원 이하에서 재산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요. 전국 44만 가구에 평균 18만 원 할인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개선한다고 합니다. 자, 서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70%까지 완화하겠다는 건데요. 무주택자한테는 LTV 우대폭을 현행 10%에서 20%까지 확대하고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현행 8천에서 9천만 원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연 9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대출 한도를 늘려주겠다네요. 소득 기준을 완화시켜주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대출을 좀 더 잘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자,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는 9억 원,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8억 원 주택까지 LTV를 우대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무주택자가 서울에서 8억 원의 주택을 매수할 때 LTV의 40%만 적용해서 3억 2천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8천만 원을 추가로 더 대출받아서 4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임대사업자입니다. 임대사업자 얘기도 많았는데요. 임대사업자 제도의 경우 건설임대는 유지하되 매입임대는 신규 등록을 폐지하겠다. 네, 신규 등록을 폐지하겠다. 기존에 있었던 혜택은 유지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자, 등록 임대사업자는 의무 임대사업 기간엔 종부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다. 다만 기간이 종료되면 곧바로 정상으로 과세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임대사업자 폐지 얘기는 없었던 얘기고 된 것 같아요. 자, 반면에 양도세 종부세 관련된 세 번째 얘기입니다. 양도세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 비과세 기준 금액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향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고요. 또 종부세의 경우는 특위에서 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에만 과세하자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납부 유예 제도를 도입해서 공정가액 비율 90% 동결 등을 제한해서 다음 달 중에 대안을 마련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어쨌든 당정에서 지금 양도세 종부세 완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갑론을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아직까지 논의 중인데 다음 달 중에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니까 일단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얘기가 나왔더니 정책의 실효성이 낮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일단 살 집이 없는데 살 수 있게 만들어주면 뭐하냐,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가장 먼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입주할 수 있는 주택수가 부족한데 다주택자가 집을 안 팔 수 있는 여건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를 더불어서 계속 실효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반면에 또 집값을 부추겨서 오히려 시장 불안을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즉 물건이 없는 상황에서 무주택자한테 대출을 더 풀어주면 서울 9억 원 이하, 경기 8억 원 이하 아파트값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분당과 일산 등 200만 가구에 달하는 1기 신도시의 리모델링이 활성화가 되면 지금까지는 교통호재가 있거나 3기 신도시 개발, 강남과 가까운 곳들이 올랐지만 이젠 1990년대에 지어진 경기도 아파트까지도 전부 다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식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발표한 내용이 왜 그렇게 했냐, 결국 정부의 인기가 떨어진 무주택 청년 등의 표심만 고려한 내용 아니냐, 또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지방에 지금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 오른 지역들을 올려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불만 섞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발표된 내용을 보면 또 시장이 불안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고 있습니다. 자, 수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지금 항상 뭐만 나오면 개새끼야를 하고 싶어서 난리가 난 것 같은 사람들이. 오늘 생방송이라고 순화하셨네. 그러니까 지금 집을 결국은 뭐냐면 선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게 우리가 어떤 유권자들의 니즈를 잘 못 읽고 있었구나, 그거에 맞춰서 그러면 마음에 안 드셨으니까 저희가 좀 잘못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조금 양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하겠습니다. 그 정도의 스탠스를 보여서 나온 거잖아요. 물론 그 중에서는
참 깝깝하다 싶은 부분도 있지만 이게 여러 가지를 워낙 많은 내용들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항상 이렇게 모두까기식으로 기사가 나오는 거는 좀 뭐 정부 분들도 되게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여러 가지 지금 나뉘어 있는데 부분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지금 더불어민주당 특위에서 뭐 네. 이것저것 뭐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내용이 지금 뭐 공급, 금융, 세제 나눠서 얘기를 했는데 뭐부터 얘기를 할까요? 글쎄요. 일단은 근데 공급 얘기는 순서대로. 대부분 그냥 했던 얘기들의 반복인 것 같아요. 뭐 도심 공공주택 복합 개발 사업을 통해서 1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겠다. 신청들 많이 들어오니까 야 이거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물량을 좀 더 뽑아도 되겠네. 뭐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 최근에 5차까지 발표했어요. 요번에 5월달에도 발표했고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중랑구 추가됐고 수도권에서 인천 쪽이랑 어디 또 수도권 3개소 정도 추가됐고 그러니까 3개 지역에서 발표를 했고 4차는 대구, 부산이었고요. 그래서 계속 지금 이제 접수된 곳들 중심으로 해서 동의 주민 10% 이상 동의 나온 곳들 발표했고 또 의외로 기존에 뭐 의외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3월 달부터 일단 선정해서 발표를 했었는데 수색 14라든가 증산사 이런 곳들이 이제 후보지 선정하고 나서 동의를 받았는데 지금 이 추진하기 위한 법정 앞으로 법을 만들 건데 지금 예상하는 게 66.3분의 2 이상 동의였거든요. 벌써 다 거쳤대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엄청나게 이거라도 해줘. 우리 지금 마지막 통과줄 내려왔어 하면서 지금 막 되게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단 현재까지는 순항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나중에 문제는 나중에 문제고, 그리고 이제 좀 더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참고로 저는 이거 굉장히 이 소유자들 간의 갈등이 앞으로 심화되는 이슈가 될 거다라고 별별 수다에서 되게 막 얘기했던 그 사안이에요. 다만 그와 별개로 일단 역시 이 썩빌들 좀 오랫동안 재개발 갈망해왔던 분들은 이 표로서 그러니까 이 동의로서 지금 화답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뭐 송영길 대표가 제안한 누구나 집 사업 뭐 이 내용도 결국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 시행 그러니까 누구나 집 뭐 이름은 좀 각자 좀 다르겠지만 결국은 뭐냐면 이 신축 주택을 지어서 주택을 공급하게 되는데 그 분양 대상자가 되는 수분양자들이 시세 차익을 다 누리지 않고 결국은 사업 시행자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가 공공사업 시행자잖아요. 건설회사 니들 말고 이 사업을 열심히 한 우리 LH 경기지방공사, SH 이런 곳이랑 이익을 좀 나눠 먹자. 대신 니들도 돈 좀만 내. 이런 모델에 그러니까 얘기는 다르지만 결국은 뭐냐면 돈은 니 없지. 천천히 내. 좀만 내. 대신 우리도 좀 먹어야 돼. 이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 모델의 원형이 오세훈 시장의 SH 전세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장기 전세주택. 장기 전세. 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요번에 서울시장 후보 나오면서 그 얘기했던 내용 중에 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장기 전세주택을 자기가 도입할 때, 그러니까 장기 전세주택 도입이 처음에는 어디서 됐냐면 그 우리가 마곡하기 전에 장지가 이제 장지 SH에서 지은 아파트 이름 제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장지지구도 그렇고 그다음에 발산지구도 그렇고 서울시의 여러 이런 택지지구들 중에 보면 SH공사가 사업을 시행을 해가지고 철거가옥이라든가 그 지역에 있었던 이 이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주택을 싸게 공급하는 입주권을 공급하는 그런 형태의 주택 사업을 SH공사의 전신인 이름이 서울 도시개발공사인가 그럴 거예요. 도시개발공사에서 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다 주는 거였어요, 주택을. 근데 2000년대 중반에 앞으로 서울에 이렇게 할 만한 택지도 서울시 안에는 얼마 없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사업을 입주권을 주는 사업을 서울시는 계속하기 힘들 거기 때문에 이 사업을 바꿔서 하겠다. 그러면서 장기전세주택이 나온 거예요. 이걸 갖다가 그냥 집을 애초에 다 주지 않고 20년 동안 그냥 거주할 수 있는 거주권으로 바꿔서 줄게요라고 장기전세주택 개념이 처음 나왔고요. 이 방식을 재건축에다가 갖다 끼워 넣은 거예요. 그래서 재건축할 때 용적률 올려주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는 우리가 건축비는 낼 테니까 니네가 그 집은 건축비는 그러니까
건축물에 대한 가격은 표준 건축비로 서울시가 매수하고 그거에 깔려있는 땅은 니네가 기부 체납해라. 이런 형태로 해서 매수들을 해왔거든요. 이런 사업을 서울시가 2007, 8년부터 계속 했었거든요. 이렇게 확보한 주택들을 서울시는 전세금, 그러니까 세입자들한테 전세금 받아서 20년 동안 거주하게끔 해주고 있다가 그냥 저는 그러면 이렇게 모은 주택이 계속 전세로 돌아가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세훈 시장이 이번에 선거할 때 뭐라 그랬냐면 서울시가 그렇게 깔고 있는 장기 전세 주택이 얼마 정도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자산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걸 팔아서 우리는 다시 재원을 삼아서 주택 정책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게 월세 받는 그런 형태의 주택이 아니라 이런 장기 전세 주택은 애초에 디자인 자체를 이렇게 자산을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재건축 아파트들을 헐값에 서울시가 가져와서 장기 전세 주택으로 20년간 활용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한참 성숙해서 가격이 올라인 상태에서 비싸게 시장에 팔아서 남은 그 개발 이익의 상승 이익까지 다 먹고 그걸 가지고 다시 이 주택 사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완전 투기의 정점에 있는 거지. 그런 거 아니야? 남의 돈 이용해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야 이게 진짜 획기적이라고 하면 획기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뺏기는 입장에서는 역같겠네. 그런 생각이 이제 교차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LH나 지금 자꾸 이 정부 대책에서 나오고 있는 몇십 년 뒤에 30년 뒤에 등기를 넘겨줄게 뭐 나 돈을 나눠서 내 지금 뭐 누구나 집 이런 개념들이 결국은 뭐냐면 신혼희망 타운에서 주택 공급할 때도 일부만 돈을 내. 이 결국 뭐냐면 돈은 천천히 내고 대신 이렇게 만들어지는 좋은 주택의 일부 지분은 LH나 SH나 공공이 가지고 있으면서 나중에 재원으로 쓰겠다. 그러니까 부채를 줄이기 위한 어떤 그런 그 속내가 숨겨져 있는 정책이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말이 길어졌는데 지금 원래 대책하고 상관없이 얘기가 길어졌는데 죄송합니다. 네. 어차피 수다니까. 근데 아무튼 이런 식의 공급을 계속 하겠다는 얘기는 하고 있고 앞서 얘기했었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도 사실은 그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을 통해서 하겠다는 얘기는 조합원들한테 그렇게 주택 한 채씩 주고 남는 물량들은 공공이 그렇게 가져가서 장사하겠다. 싸게 주는 대신에 일부는 갖고 있다가 나중에 비싸게 팔거나 또는 어떻게 활용하겠다 이런 내재되어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분당하고 일산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 얘기를 했는데 재건축 얘기를 안 꺼내고 결국 지금 분당이든 일산이든 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은데 그렇죠. 뭐 일단 이 지역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얘기를 해서 기존에 리모델링 추진하고 있던 곳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그쪽에 대해서 조금 포인트를 약간 두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네 번째 얘기는 별 얘기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사실 이 공급 관련해서는 별로 사람들이 관심을 안 뒀어요. 왜냐하면 민간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 지금 말씀드렸던 게 제가 막 열심히 썰을 풀긴 했지만 그래서 나랑 뭐가 상관인데 별로 상관이 없잖아. 나중에 분양 나올 때 그때나 보면 그렇죠. 되는 거고 청약해야죠. 하는 거니까 별로 의미가 없는데 그다음에 이제 나왔던 부분들 세부담화나 뭐 재산세 조금 완화해주는 늘리겠다 이런 것도 사실 별로 이렇게 와닿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담보대출 늘려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 대출을 더 해주면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수요 억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돈 더 빌려가지고 사람들 집 사라고 하는 거냐. 근데 오늘 우리가 별별 수다에서도 이전 시간에 얘기했었지만 했던 얘기의 연장이죠. 어차피 DSR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사람이 야 형이 너 돈 버는 거 보니까 대출 갚는 거 얼마 안 되겠다. 담보 한 LTV 90 주는데 어디 뭐 DSR은 얼마냐? 에이 얼마 못 이런 식으로 소득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이 한 달에 버는 소득 중에서 얼마나 이 비용으로 지불할 수 있는 대출을 지불할 수 있냐 이거 봐가면서 빌려주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걸 받아먹을 수 있는 사람은 결국은 LTV가 늘어난다고 해서 받아먹을 수 있는 사람은 소득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그쪽으로 좀 제한되리라고 생각되고요. 엄청나게 막 파괴력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와 별개로 조금 이제 약간 생각이 들었던 게 임대사업자 관련된 부분이에요. 임사를 요번에 건드려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임사 제도를 말 그대로 이거는 그러니까 말을 바꾸는 형태였잖아요. 그래서 계속 비판을 받고 그렇죠, 있는 맞아요. 거잖아요. 야, 언제는 임사라고 해놓고 줬던 혜택 다 뺏어가고 하냐. 이제 그 내용에 더 연장 대책이 나온 거죠. 왜 지금 시점에서 이 연장 대책이 나왔냐. 이게 임사를 대책을 내놨는데 보니까 이놈들이 물건을 안 파는 거야. 안 파는 거지. 임사 끝나거나 야, 너 절반 임기, 그러니까 네가 8년 한다고 했으면 4년만 임대 놓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페널티 안 줄 테니까 팔아라. 그러면 좀 팔 줄 알았는데 너 4년짜리였어? 2년만 해놓고 그 다음에 팔라고 페널티 안 주고 그냥 해줄게 했는데 이놈들이 안 팔아. 지금 그러니까 아씨 이게 아닌데 싶어가지고 그걸 없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절반 안 해도 되고 그냥 지금 당장 없애고 팔아도 그 페널티 안 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내용을 조금 없앤 부분이 하나가 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까지는 아파트만 그러니까 그 매입 임대 방식을 신규 등록을 아파트만 없앴는데 앞으로는 이제 전 유형에서 다 없앤다고 그렇죠. 했잖아요. 이게 좀 저는 약간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사로 반대로 얘기를 하면 임산해 가지고 피해갈 수 있는 게 뭐 예를 들어 재개발 구역에 빌라 이런 것들 재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빌라나 이런 거 사면서 임사 넣어가지고 도망갈 구멍이 이제까지 있었다는 거잖아요.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이 좀 막히는 거고 사실 저는 제일 약간 그 신경이 쓰이는 게 오피스텔 있잖아요. 네. 오피스텔은 엄밀히 얘기해서 주택은 아니지만 오피스텔을 임사를 등록해가지고 준주택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갔었는데 요게 지금 어떻게 처리될지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을 임사 등록을 못 하게 되면 그러면 오피스텔 살까요? 그러니까 임사를 등록을 하면 혜택이 있으니까 임대료 상한제한은 걸려 있지만 오피스텔 매입을 하는 경우들 그래서 있었는데 이 혜택이 없으면 오피스텔 임사 등록이 안 된다고 가정을 하면 그냥 일반 임대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오피스텔 살 때 사람들 그냥 부가세 별도로 해서 부가세 매입세 공제 받고 임차인들한테는 너는 주택으로 쓰지 말고 나 이거 주택으로 되면 안 돼. 그러면서 주택수 늘어나니까 양도세든 뭐든 되게 피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임사 혜택이 있을 때는 오피스텔을 그런 준주택 개념으로 주임사를 넣어가지고 활용을 했다고 하면 앞으로는 되게 계륵이 될 거라서 신규로 할 때는 오피스텔 잘 안 사거나 사더라도 이제 옛날로 회귀하는 거지. 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옛날에는 오피스 개념이 없을 때는 오피스텔 등록을 못했는데 과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 주택수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세입자한테 세놓을 때 너는 부가세 별도로 내. 그렇지. 이거 업무용 시설인데 네가 주택으로 사용하면 안 돼. 주소지도 옮기면 안 돼. 그럼 다른 데로 받고 나는 이거 주택이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임대인들이 갑질하는 시절이었거든요. 과거는 그렇죠. 이제 그 시기로 좀 회귀할 가능성이 좀 확인은 해봐야겠지만 저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조금 있어 보여요. 일단 주의하셔야 될 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거 하면 덕보랑 나요. 하시면 안 돼요. 주택으로 임대를 안 넣으려고 하는 오피스텔들이 그런 이유 때문에 조금 약간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죠. 이제 아무튼 임사 관련해서는 그렇게 좀 막부를 조금 한 거. 좀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임대사업자 관련된 부분은 현재 상태를 어쨌든 유지하게 되는 케이스라서 그나마 말 바꾸기는 아닌 것 같아서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하나 있어. 그리고 이게 이제 지금 임사가 원래 임사 종료하고 나서 1년 안에 팔아야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해줬는데 이놈들이 1년 동안 들고 있으면서 안 파니까 야 1년 너무 길어. 6개월로 단축. 6개월만 안에 무조건 팔아야지 6개월 넘으면 중과 배제한다. 이제 그 내용도 지금 바꾼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데드라인이 너무 적어. 그 안에 안 팔리면 이제 중과가 되니까 미치는 거지. 중과 되니까 그 이후에 6개월 넘으면 못 팔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종부세 내고 버텨야 되는데 종부세 이제 중과가 되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그거는 LH가 사줄게. 너 6개월 안에 못 팔면 형이 사줄게. 이제 얘기를 해서 진짜 역같이 있다 진짜.
지금 그 내용이 포함이 됐는데 그러면서 야, 그럼 뭐 얼마에 사줄 건데 시장가에 사줄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대체 아무튼 이거 그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그 설명 보도 자료에 끝에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네. 그렇게 하는 게 네,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그 말이 너무 웃겼어. 미시련이 공공복리증대 등과 비교 형량할 때 위헌 여지 없음. 그러니까 이런 거 지금 소급해서 요거 하면서 끝에다가 굵은색 볼드체로 위헌 여지 없음 이렇게 딱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기존에 있던 내용들을 말을 바꿔서 그러니까 혜택을 줬던 걸 뺏어가면서 이거는 우리가 공익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위헌 여지는 없어 이런 식으로 보도 자료를 내더라고요. 결국은 남들은 임대사업 하지 말라면서 그 정부는 임대사업을 더 늘리겠다 뭐 이런 건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결국은 시장에 매물이 안 나오는 이유가 임사자들이 매물을 안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판단에 따라서 너 쥐고 있는 물건 빨리 안 내놔? 1년에서 6개월이야. 지금 딱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이제 그거 하면서 6개월 안에 네가 안 내놓게끔 하는 이거는 공익에 부합하는 거니까 여지 없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건데 솔직히 좀 짠한 수준까지 되는 것 같아요. 짠해. 짜내고 있어. 자, 양도세, 종부세는 어떻게 보셨어요? 아직 근데 뭐 얘기 요거는 안 나오고 계속 양도세, 논의 중. 종부세는 이게 법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단순히 지금 요 특위랑 정부안만 가지고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국회에 가서 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일단 이 정책이 비판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양도세 완화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줘야 사람들이 좀 팔지 않겠냐, 그래서 시장에 매물이 좀 나오지 않겠냐라는 건데 결국 양도세 완화에 대한 얘기가 없으니 결국은 시장에 지금 현재도 매물이 없는데 새롭게 시장에 매물이 출현도 안 되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니겠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임대사업자 폐지를 했어요.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축소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았냐? 안 팔았거든요. 결국은 양도세 완화해주면 팔 거냐? 제가 보면 이것도 점점점이다. 전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다주택자를 집을 팔게 하는 게 찬바람을 바람을 불어갖고 옷을 벗긴다든지 뭐 이렇게 햇볕 정책을 써서 옷을 벗긴다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시장 자체의 흐름이 지금 우상향 곡선을 계속 그리고 있으니 그 내 시장을 내다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어떠한 상황이 바뀌든 일단 존버 형태로 가게 되는 거 아닐까. 즉 다주택자를 시장에 집을 팔게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이런 근데 생각이 좀 다주택자 들었어요. 양도세 완화 얘기는 없었고요. 요번 안에서도 없었어요? 네. 없었고 그게 들어가기는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얘기 있었던 거는 이제 주택 가격이 올랐으니까 비과세 기준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렇죠, 이런 그렇죠. 얘기랑 뭐 장기 보유 공제율 상한 설정 뭐 종부세 같은 경우도 얘기를 보면 아직 그냥 정부안이랑 특이안이랑 내용도 조금 달라서 요 내용들은 나중에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 자,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전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제가 조금 걱정되는 건 분당하고 일산 등의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시킨다 그러면 진짜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분당하고 일산의 아파트 비싸요. 많이 올랐어요. 근데 리모델링 또 많이 한다면 오르고 더 좋아지지 있고. 않을까?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미 뭐 인프라 다 갖춰놨는데. 그러니까 뭐 그 내용을 호재라고 생각해서 움직이시는 분들은 움직이고 계시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올해도 보면 재건축 활성화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 때문에 서울시장 선거 이전부터 슬금슬금 가격도 올라가지고 간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그렇죠. 식으로 시장이 반응하겠죠. 자, 정책에 대한 실효성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들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아무튼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종부세 부과 기준이 얼마 안 돼서 지금 시장 자체는 이제 내일 모레인데 굉장히 조용해요. 조용하죠. 굉장히 조용해요. 그래서 거의 그 전화 문의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조용하고 뭐 실수요자 개념의 어떤 임대차 시장에 대한 문의만
강남 지역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시장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는 것 근데 같아요. 네. 최근에 이제 제가 커뮤니티 등에 올라오는 걸 보면 강남권의 신고가 기사 글들이 올라와요. 신고가 거래된 내용들.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하반기에 전세 가격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들도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 지금 사실 상반기에는 입주 물량도 어느 정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전세 가격도 상대적으로 예상보다 안정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었고 부동산 가격도 거래량이 급감한 부분은 맞기 때문에 고가가 있건 없건 간에 상대적으로 조금 그렇게 막 핫한 그런 상반기를 보낸 건 아닌데 지금은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도 공급에 관해서 앞으로 이렇게 사실 올 상반기 부동산 정책을 보면 공공주도를 이렇게 지을 거예요. 공급할 게 이런 내용들 중심이었고 수요 억제 위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 6월을 넘어서 많은 지금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들에 많은 전문가들의 얘기들을 보면 거의 비슷비슷해. 아, 그래요? 6월 이후에 결국은 또 오를 것 같다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게 만약에 되면 또 이제 정부 대책도 또 지금 막 얘기들 막 이런 거 있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얘기하다가 막상 또 7월달 8월달 공교롭게 보시면 우리 대책이 다 6, 7, 8, 9 대책이잖아요. 지금 계속 그래왔잖아요. 또 대책이 뭐 이런 완이 몸이 들고 나와가지고 그런 게 나올까 겁이 나. 지금도 지금 세금이니 뭐니 뺏어가는 거 지긋지긋한데 또 대책 보면서 아이고 이런 생각은 어떻게 하셨어요 대체 막 그러지 않을까 겁이 나네. 그러게 말입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지금 사실 계속 그 종부세 관련된 얘기들은 기사로 있었는데 저희도 계속 다뤄와가지고 일단 이번 주에는 뺐어요. 이미 이제 발표되고 봐야지. 이제.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다음 주 기사는 이제 보유세 관련된 얘기가 줄을 이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커뮤니티에서는 또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고객들은 어떤 식의 문의들을 하게 되는지, 그거는 다음 주 별별 수사를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 이 세 번째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광분할 것 같은데 광분할 것 같은 이게 지금 기사를 조회해보면 네. 조회수가 엄청나게 많은 조회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내용이길래 그러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당정에서요 세종시 특별공급을 폐지하겠다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과도한 특혜다라는 질책에 대해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건데요. 마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이런 느낌이라 참 아쉽습니다.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즉 행복청은요 최근 관세평가분류원 불법 특별공급 전직 청장을 비롯 현직 간부 공무원들 땅 투기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비리 온상이 아니냐라는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자, 비리가 크게 세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특별 공급을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행복청은요 세종시로 이전해오는 정부 부처 공무원들에 대해 아파트 특별공급 관리 감독 등을 맡고 있는 부처로 자격 미달의 관세평가 분류원 즉 관평원 소속 공무원 49명에게 아파트 특별공급을 인가했다고 합니다. 관평원 직원들은요 받은 특별공급 아파트를 불과 2, 3년 만에 많게는 6억 원 3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특히 이들이 분양받은 곳 가운데 한 아파트는요 세종시 노른자위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아파트 매매를 위한 웃돈 일명 P가 5억 이상 호가한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간북구 공무원들의 비리입니다. 간북구 공무원 2명이 세종시 연서면 스마트 산단에 대한 개발 정보를 사전에 알고 해당 지역 일대에 땅을 사들인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인 명의로 스마트 산단 인근에 땅을 사들였고요. 이 중 한 명은 현재 같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전 행복청장 A씨의 재직 시 비서실에 근무한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행복청장 얘기입니다. 자, 행복청장 A는요 청장 재직 당시 스마트 산단 부지의 토지를 구입한 데 대해 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불법 특공 의혹이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보도되고 지난 25일에는 야3당이 이와 관련해서 국정조사와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의 엄정조사 등 지시가 있었지만 이에 대해서 흔한 보도자료 한 줄이 없었습니다. 자, 원인은요 참 안타깝습니다. 네.
행복청은요, 이처럼 연일 터져나오는 각종 비리성 사건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대응이나 조치를 하지 않고 있고 사실상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거센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실제 왜 그러냐? 역대 10명의 행복청장 재임 기간을 살펴보면 현재 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전 청장 A씨를 제외하면 평균 1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수사는 경찰에서 하지만 행복청 수장으로 언론과 시민 앞에 나와서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뒤에 꼭꼭 숨어서 또 임기만 채우고 어차피 또 다른 곳으로 영전하려는 것 같다라는 그런 불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특공을 폐지하겠다. 그리고 수사기관에 조사를 하겠다라는 내용인데, 당정청은 이전 기관 특공제도가 세종시의 정주여건 개선 등 당초 취지를 상당 부분 달성했고요. 이 지금 상황에서는 특공을 유지하는 게 국민이 보기에 과도한 특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해서 없앴다고 합니다. 자, 이런 얘기인데요. 일단 비리가 3가지 얘기가 크게 나왔어요. 과거에 우리가 지난주 특공 공급 관련해서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초기에 시행되는 곳이라 아무도 희망하지 않아서 억지로 분양을 받아라 해서 물량을 공무원들에게 떠밀기 했다. 그게 가격이 시간이 지나서 올라갔다. 그거를 잘못됐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이런 얘기까지만 했었는데 오늘은 그와 다른 추가적인 얘기입니다. 자격이 안 되는 사람에게 특공을 공급한 거. 간부급 공무원들이 사전 정보를 이용해서 토지에 투기를 진행한 거. 그리고 실제 조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돼서 일단 함구하고 있다라는 거. 더 나아가서는 청장의 임기가 짧아서 이거 또 시간 지나면 다른 데로 가지 않냐? 이런 식의 이야기들, 이렇게 3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공무원 비리가 LH 사건으로 시작해서 점점 확대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거는 아까 우리 그 민간 재개발 지역을 공급하겠다처럼 공개되어 있는 정보를 가지고 뭔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는 투자 이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 이거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에게 어떤 뭔가를 혜택을 줬다라는 것, 당연히 많은 분들의 공분을 살 수밖에 없는 내용으로 보여지는데, 자, 일단은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소장님? 화나요? 뭐가 화나요? 지금 이거 기사 읽고 나서? 화가 나긴 그랬다는데. 나도 안 나. 그냥 그런가 보다. 플러스도 없고 마이너스도 없어요. 일단 국민들은 화가 많이 나시던 것 같은데 그냥 난 그런가 보다 해요. 아이고 저는 이런 혜택을 받아보며 살지를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아파트 청약도 한번 당첨 안 돼봤는데 특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특별 공급이라고 하는 게 결국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나라에서도 특별히 이 사람들에는 해줘야 되겠다 쿼터를 만들어 놓은 거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자격도 안 돼서 안 되는 사람들이 해먹었네. 그러니까 어차피 나한테 오지도 않을 물건이었는데 다른 사람한테 가야 될 물건이 다른 놈한테 간 거잖아.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아무튼 사회가 부패해 있고 또는 위치 적절하지 않은 그런 행위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다. 분노해야 된다. 그런 이슈인 것 같은데, 그냥 세상을 그렇게 제가 아름답게 보고 있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 그냥 해먹을 놈이 해먹었네. 그냥 그런 기사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이 부분이 욕먹는 이유 중에 하나는 누구보다도 나라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청렴해야 되잖아요. 근데 청렴해야 하는 분들이 오히려 앞서서 청렴하지 않은 일에 발담궜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온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이렇게 매주 이렇게 발표를 하고 뭔가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은 물론 수장님 얘기대로 각자 도생이라고는 하지만 각자 살 길 찾은 거지. 딴 주머니 이렇게 차고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이 일단 더 까놓고 얘기하면 그런 것 같아. 혜택을 본 사람은 10명, 혜택을 못 본 사람 5천만 명. 그러니까 당연히 열받지. 그러니까 한 줄 평, 오늘의 한 줄 평, 이 뉴스의 한 줄 평 이렇게 하면
먹을 땐 달콤했으나 걸리지 말았어야지. 뭐 그 정도 아닐까? 모르겠어요.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는데 몰라. 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는 싶은데 어쨌든 좀 실망이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이게 정부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어쨌든 한 덩어리로 인식을 하잖아요. 근데 정부에서 한 덩어리로 무언가를 합심해서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한 덩어리에 있는 분들이 각자 딴 생각들을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근데 뭐 있는 것 결과적으로 같아요. 이렇게 해서 특공을 이제 이전 기관 특공 제도를 날려먹었으니까 이제 후배들이 개새끼 하겠지. 그렇죠. 우리 앞으로 도래할지 모르는 우리한테 남아있는 물량들 날려먹은 개새끼. 그렇죠. 회사에서 보면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새집 받을 이 특공이 없어졌어. 이제 그러면서 평생 손가락질 당하겠네. 그러면서 혼자 웃겠네. 그래도 나는 이번에 아이씨, 10억 왜? 땡겼지. 뭐 이런 거 아니야? 아이 창피하겠죠. 그래도 모르겠어. 아니 그냥 뭐 좋습니다. 저는 그냥 남 이야기로 남 이야기. 넘길래요. 남 이야기. 오케이. 예. 자,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뭐 일단은 오늘 크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가장 이슈가 됐었던 내용 세 가지를 꼽아봤습니다. 네. 일단 요약을 좀 해보면 첫 번째가 오세훈 시장의 재개발 관련된 부분.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여당의 주택시장 안정 대책에 대한 거.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세종시 특공 없앤다는 얘기. 이렇게 세 가지 갖고 이야기를 해보셨는데,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